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8월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도 기분 좋게 다행스럽게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장중에 오히려 하락세도 보였습니다만 막판으로 가면서 굉장히 힘을 내는 그런 뉴욕 증시였습니다. 8월 초에는 대폭락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 거래일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이제 오늘 9월 2일은 미국은 노동절로 하루 쉬어갑니다. 자, 이번 주에는 특별한 지표보다도 이제 주말에 나오게 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실업률 등 고용 지표에 또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병착륙 우려까지 야기했던 고용 지표였습니다만 어쨌거나 8월을 잘 넘긴, 그리고 전통적으로 9월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장 그래도 한번 잘 헤쳐나가보자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네. 우리 증시도 지난주 괜찮게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8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 최근 경매 시장에 또 아파트와 상가 매물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영끌족이나 폐업한 자영업자들로 인해서 아파트, 상가 등이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요. 자, 이 매물들을 주목해 봐도 좋을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하우머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변동성이 컸던 8월,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9월의 가장 큰 키워드는 역시 금리 인하일 텐데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와 그 변수가 무엇일지 가늠해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해 주신 대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55%, S&P 500이 1% 넘게 오르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보시면 애플은 최근 화웨이가 2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한 가운데 애플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에 0.34% 하락했습니다. 이것 이외의 나머지 기술주들은 흐름이 좋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0.97%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 하락세 뒤로 하고 반발 매수에 유입되면서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장중 매물출에도 진행이 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AMD나 TSMC, ASML, 그리고 마이크론 등 상승 출발 후 매물 소화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장 마감 앞두고는 대체로 반도체주들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각 또는 분사를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무려 9%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구글도 1% 넘게 상승했고요. 아마존은 AI 음성비서 알렉사가 전년 개편 후 10월에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에 3.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60% 상승했고요. 일라일릴리도 2%대 상승, 테슬라도 최근 하락 딛고 3% 넘게 반등했습니다. 특히 전일장 후 지수 하락을 주로 했던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이외에도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면 반도체 설계업체 마벨테크놀로지는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 내놨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가가 9% 넘게 뛰기도 했고요. 이어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알리바바는 중국 당국이 3년여에 걸쳐 진행한 반독점 조사를 종료했다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또 최근 워런 버핏의 투자로 관심을 모았던 대형 화장품 유통체인 울타뷰티는 저조한 실적에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4%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시장 심리가 개선된 이후 기다리던 PC 가격 지수가 발표되면서 경기 경착륙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7월 PCE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5%로 이 또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도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시장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대체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였지만 소비가 증가하고 물가는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50bp 인하, 즉 B컵 기대는 감소를 했습니다. 반대로 9월에 25bp 인하할 확률 70%로 더 높아졌습니다. 시장은 보다 안정감 확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달러는 강세를, 국채금리는 대체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단기물인 2년물은 3.91%대, 10년물은 3.90%대에 마감이 됐는데요. PC 가격지수 내용 중에서도 이 소비 부분에서 탄탄한 흐름이 확인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10년물과 2년물 간 역전폭이 많이 좁혀진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 국채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가 코앞에 다가온 모습입니다. 한편 유가는 3% 넘게 급락하면서 약세 이어갑니다. 10월부터 석유 수출기구 오펙을 위주로 원유 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에 유가가 강하게 하방 압력받았는데요. WTI 배럴당 73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8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9월의 키워드가 금리 인하인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보고서, ADP 민간 고용보고서,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구인이직 보고서 등 고용 관련 지표가 대거 발표 예정입니다. 9월 금리 인하 폭과 또 시장에 해당 지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실적 악화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인텔이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조시설 확장 프로젝트 중단부터 급기야 그간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파운드리 사업을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데요. 최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이후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감원과 배당금 지급마저 중단하기로 해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인텔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0% 하락한 상태입니다. 인텔 제국 재건을 목표로 시작한 파운드리 사업이 결국 역설적이게도 회사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떠오른 모습이네요. 빅테크들이 돈다발을 들고 앞다퉈 줄 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엔비디아도 오픈 AI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하는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애플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현실화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글로벌 대표 빅테크 3인방이 모두 오픈 AI에 손을 얹게 되는데요. 다만 엔비디아와 애플의 투자를 받을 경우 현재 주요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승인이 필요한데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오픈 AI 이 사업에 옵저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자신들은 물러나겠다고 발표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에서 미뤄볼 때 오픈 AI를 둘러싼 빅테크들의 AI 군비 경쟁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애 은행주로 꼽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또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우리 돈 1조 1천억 원어치를 추가로 매도했는데요. 7월 중순부터 시작된 매각 행렬은 총 8조 3천억 원어치에 달하고 지분은 14.5% 줄였습니다. 버크셔는 7개 분기 연속 주식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금 보유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37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버핏은 지난 몇 년간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들을 대량 매각했을 때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은 좀처럼 팔지 않고 쥐고가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는데요. 여전히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다가올 미 대선을 비롯해 큰 변수들이 특히나 많은 요즘 버핏이 최애 은행주를 연거푸 팔아치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당초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중국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다시 늦췄습니다. 당국은 현재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은 며칠 내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새 대중국 관세 조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약 2주 후 발효되고요.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도 7.5%에서 25% 등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최근 유럽에 이어 캐나다도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 행렬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반등을 시도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대체로 최근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했지만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AI 시장 확장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펀더멘털에 미칠 변화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월거에서도 여전히 AI 성장 스토리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150로, JP모건은 $155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의 매도세가 진정됐는데 마감 상황 보면 워트가 10.79%, PSK홀딩스가 7.3% 올랐고요. 이어서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가 2%대, 또 삼성전자가 0.4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오는 9일에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확정되자 애플 부품주들의 실적 상승세가 주목받으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애플은 이번 신제품의 아이폰 최초로 자체 AI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시해 기록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은 이미 부품 공급사들의 아이폰 8,800만에서 9천만 대에 해당하는 부품 준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8천만 대의 신형 아이폰 초기 부품 주문량을 10%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죠. 이에 애플의 공급망에 있는 국내 부품사들이 하반기 실적 성장폭을 키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LG 이노텍의 영업이익은 아이폰 교체 사이클 등의 호재로 사상 최대치 달성이 전망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를 기반으로 장기간의 적자를 끊고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아이폰 부품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BH가 16.34%, 덕산 네오룩스가 9.06% 올랐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7.41% 상승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YMT와 더구전자가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수주를 따냈습니다. MRO란 유지, 보수, 정비를 뜻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최근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에 따른 수주 금액은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함정 MRO는 지속적인 성능 업그레이드와 장기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신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이번 수주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 한편 이 같은 소식 외에도 증권사에서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업황 전망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KB증권은 조선주들의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 또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조선주 주가 하락은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하나오션이 5.66%, 또 LC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모두 3.35% 올랐고요. 하나오션 외에도 MRO 사업에 진출한 HD 현대중공업이 2.54% 뛰었습니다. 딥페이크 이슈가 연일 부각되면서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자 딥페이크 테마주가 또다시 들썩였는데요. 정부는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허위 영상물 반포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이를 불법 촬영물 반포 형량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 징역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수면 위로 드러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M832 상한가까지 거래됐고요. 또 라운시큐어가 14.35%, 이스트소프트가 9.84% 올랐습니다. 이어서 크라우드웍스가 6.08%, 센즈랩이 5.34%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 쇼크가 이미 전날 크게 반영됐던 만큼 하락세를 하루 만에 회복했습니다. 빅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시장의 색깔이 확연하게 바뀐 모습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밀려나 있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 주도주 왕자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도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흐름이 넘어오는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9월 우리 시장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할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힌트 찾아가시죠. 양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45% 상승해 2674.31포인트, 코스닥은 8거래일 만에 오르면서 1.54% 상승으로 767.66포인트였습니다. 최근 계속된 시장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200일선 지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도 더해졌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6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지난 금요일에도 3,80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도 1,15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만 4,83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1,943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소폭이지만 34억 원의 사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가 나온 건 8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이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에 수급이 몰리면서 지수가 오른 건데요. 개인만 1,85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전 거래일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반도체 투톱과 바이오 투톱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0.41% 올라 74,300원, SK하이닉스가 2.36% 상승해 177,300원, 3,700원, 17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2.51% 상승해서 98만 원, 다시 황제주 자리를 향해서 움직였고요. 셀트리온도 2% 넘는 오름세로 20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펀더멘털 개선,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으로 인한 반사수의 기대감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0.7%대 약세였고요. 현대차와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빨간 상승불을 켰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시총 1위부터 3위 자리입니다.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서더니 이번에는 HLB가 5.52% 크게 오르면서 에코프로를 뒤로하고 시총 3위에 자리했습니다. 2015년부터 약 7년 동안 이어졌던 코스닥 시장 대장주였던 제약 바이오의 명맥을 2년 4개월 만에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턴당 대학이 5% 넘게,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가 2% 가까이 상승한 점도 제약 바이오주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을 뒷받침해줍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두 종목만 하락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0.12% 소폭의 약세였고요. 클래시스가 1% 넘게 내렸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원 80전 올라 1,33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지만 이후에 이벤트 부재와 외국인 증시 자금 이탈 등으로 다시 1,330원 중반대로 올라선 겁니다. 이후에 환율은 외환시장 마감 시간에 근접하면서 소폭 올랐다가 역외 환율은 다시 1,336원 선으로 되돌아갔는데요. 7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공개된 가운데 탄탄한 소비가 확인되면서 기준금리 50bp 이나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환율이 지난주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PC 물가지수 발표 등 시장의 굵직한 이벤트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양한 산업별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테마성 이벤트들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서밋이 개최됩니다.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이 논의될 예정이고요. 삼성 SDS는 리얼 서밋을 개최합니다. AI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AI 관련주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체코 총리 특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수 있겠고요. 폴란드가 대규모 방산 전시회를 열어 K-방산 기업들의 수출 모멘텀도 커질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주에 영향을 줄 큰 이벤트들이 개최됩니다.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주최로 세미콘 타이완이라는 대만 최대 규모 반도체 산업 전시회가 열립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여는데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주 흐름 체크하시고요. 목요일 새벽에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가운데 삼성 E&A가 이네이블 테크 포럼을 개최합니다. 수소 연료나 탄소 중립 관련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와 함께 이파 가전 전시회 이슈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자리에서 AI 가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AI 홈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계 폐암학회도 주말에 열리니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 게임 e스포츠 페스티벌도 개최돼서 게임주까지도 들썩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되는 이벤트들 따라 연관된 종목들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주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후에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 미증시는 PC지수가 기대치에 부합하자 다우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닥스권에 갇힌 우리 시장, 이번 주에는 미증시 훈풍에 다양한 이벤트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2,700선을 다시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본격적인 하반기에 접어든 우리 시장, 9월의 첫 거래일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그야말로 정말 격변의 8월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8월 초부는 굉장히 힘들었고 또 네. 후반 들어서는 뭔가 좀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찌됐든 8월도 지나가고 이제 뭔가 절기상으로 봐도 약간 이제 가을 기운도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묘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떻게 참 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네. 참 외국인들이 안 도와주는 와중에 개인들이 우리 시장 지켜내고 있는데 지난주 보니까 주간으로 1% 하락. 네. 월간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3.48%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코스피가 예. 그래도 이게 8월 5일 날 장 빠졌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13.85였습니다. 그러게요. 전월 대비. 예. 그러니 낙폭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그렇지만도 뭐랄까 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렸던 분들한테는 참 좋은 기회였지만 대부분 이제 들고 계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8월 한 달 힘들었죠. 그렇죠. 힘들었고 이 9월에 오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주말에 여기저기 한번 뒤져보니까 차트 같은 걸 보니까 아유 뭐 하루하루 이 차트 관상이 달라져요. 그래요? 하루는 보면은 이러다가 이거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제 금요일 날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뭐 9월 달에 전통적으로
통계적으로 9월 달이 1년 12달 중에 제일 안 좋은 달이라고 네. 막 겁은 주는데 은근히 이게 뭐 그림이 좋아지는 느낌이기도 해서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뭐 좋아질 하고. 거는 별로 없는데 예. 지표는 좋아지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죠. 월요일날 송재경 대표님이 좀 풀어주셔야 된다. 월요일부터 계속 초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네네네. 이제 송 대표님이 이제 혀를 좀 뚫어줘야 된다. 그러게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그러니까. 좀 봐야겠네요.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좋은 얘기.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 뭐그 소리 듣고 싶으면 우리가 송 대표님을 모시는 게 아닌데. 네. 네. 8월 달을 좀 먼저 봐야 되겠네요. 어땠는지. 맞습니다. 이게 8월을 보려면 7월을 사실 지켜보시면 7월부터 복귀해야죠. 예, 사실은 7월이 시장에서 바라는 소식은 다 들었는데 오히려 7월 한 달을 상당히 고생하고 끝났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한 달 전으로 네, 느껴보면 그때는 네. 전 시장이 다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전 세계 시장. 그러네요. 네. 그랬다가 오히려 이제 8월 들어서 이제 그 정점이 말씀 아까 주셨던 8월 첫째 주, 8월 5일이 이제 최하위점이었죠. 그랬죠. 모든 시장이. 예, 모든 시장이 예. 그래서 결국은 7월 초부터 8월 5일까지의 급락세를 마감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8월 한 달은 다 플러스를 많이 냈고요. 특히 유럽 쪽에 보시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뭐 이쪽이 한 4, 5%대의 그런 월간 성장, 상승 내면서 상당히 잘 좋게 마무리했고 홍콩이 그 사이에 워낙 고생하다가 네. 중국 시장이 적어도 8월 한 달은 좀 플러스권을 꽤 많이 내면서 상위권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S&P 500하고 나스닥 100이 한 달로는 괜찮았는데 뭐 사실은 주간 단위로 보면은 좀 재미없어지는 그러한 또 한 주였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하고 대만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예, 꼴찌입니다. 그러네요. 아우 좀 왜 이게 마음이 힘들었냐 보면 이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그러네요. 한 달간. 근데 네. 안타까운 게 한 달도 마이너스인데 지난주도 마이너스로 지난주도 끝났다는 마이너스였어요. 거. 그래서 이 좀 네. 돌려 세워놓고 8월을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다. 또 대만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는 한 달 동안 전반적으로 유럽 쪽의 강세는 뭐 상당히 좋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한 달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 주요 주가 수익률로 해서 가져오신 첫 장표는 좀 우리 국민들과 우리 투자자분들의 자존감을 많이 무너뜨립니다. 어째 저렇게 꼴찌입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참. 되게 한 달 수익률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3.7%. 3.7%. 그다음에 일주일은 마이너스 1%. 네. 그것도 8월 5일 날 마이너스 14%에 시작, 육박했던 그걸 예. 갖다가 그나마 줄여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 상황은 어땠나요? 이게 이제 아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열위에 속한 것 중에 네. 이후에 국채 금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한 달 동안 오히려 금리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우측을 보시면 스위스, 영국, 한국, 독일 이 지난 한 달간 오히려 국채 금리가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 호주, 미국 정도는 이제 금리가 내려갔는데 네. 근데 이걸 조금 길게 놓고 보면 6, 7월 달에 사실은 그 금리가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좀 과하게 좀 내려왔다. 특히 좀 그랬죠. 예. 7월 달 들어서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오히려 올라왔는데 미국은 그래도 마이너스 하락은 좀 유지가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좀 6, 7월에 금리 하락이 컸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 좀 걸림돌이 됐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첫 번째 그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우리 또 이제 기술주들이 특히 네. 밸류 체인 중에 반도체 밸류 체인의 기술주 아까 대만도 안 좋은 거 보셨지만 예. 이게 금리도 올라가고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의 이제 하락 방향과 기술주가 좀 리바운드를 한다면 그러면 다시 좀 회복 속도도 빠를 수도 있겠다. 또 역으로 그렇게 좀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수급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외국인들이 참 안 사주거든요. 아, 네네. 예. 거래소에서 지난 한 달 동안 3조 2,400억 순매도네요. 그냥 현물만 봐서는.
뭐 코스닥도 결국 조금 마이너스고 거기다가 뭐 지수선물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외국인들이 마이너스니까 현물 선물할 것 없이 이 친구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뭐 특별한 그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 친구들 계속해서 한국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다 보니 이럴까요? 뭐 외국인들 동향은 어떻게 그 속내를 파악하십니까? 일단은 여전히 그냥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근데 이제 변곡점에 저는 점점 와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달러의 방향성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킹달러 네. 또는 뭐 강달러 뭐 어쨌든 뭐든 그것이 정점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는 지금 되게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 미국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강할 때 미국 증시가 좋고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환율도 약세인데 주식시장도 보통 약세로 가는 상대적으로 네. 이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지금 특히 미국의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고민들 논리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모든 자금이 다 묶여 있잖아요. 지금 예. 투자자들이. 예. 그리고 오히려 7월 달, 8월 달에 변동이 있으면서 오히려 또 역으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또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대적으로는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한국에다가 눈길을 줄 그러한 아직의 그러한 그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미국의 그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약화되면 결국은 지금 달러 스마일 쪽에서 보면 미국의 킹달러의 주식시장도 경기도 좋고 킹달러였으면 이것이 이제 반대편으로 내려가려면 달러도 약세로 가면서 미국의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 이렇게 갈 때가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상황. 좋은 거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미국을 포기하고 네. 이제 한국으로나 또는 다시 유럽이든 좀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최근 들어서 달러 8월 한 달을 우리한테 기대를 줬던 거는 달러의 약세가 좀 시작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모든 나라에 대비해서 지금 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이거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약세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크게 그것이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네. 큰 흐름, 자금의 큰 흐름 측면에서는 미국의 지난 한 십몇 년간 묶여있던 대규모 자금들이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는 빌미는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이 뭐 예를 들면 터널의 끝을 지나가려다 보면 이제 마지막이 좀 더 어둡다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환율의 변화가 약세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 환의 강세로 가는 거는 충분히 우리 저희 동학개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로 따져봤을 때는 지난주 수요일 조금 늦게는 목금 이틀 동안 아니면은 뭐 길게 보면 수요일부터 해서 의미 있게 탁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달러 약세 했던 소리에서 살짝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시세의 흐름을 좀 봐야겠다 싶긴 한데 저는 오늘 송 대표님 나오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썰이 분분해가지고 지난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식이 빠지는 날 보면 환율도 빠질 때 우리 전통적인 그 논리가 무너졌거든요. 원화 강세에 있고로 주식은 좋다 했는데 환율이 빠지니까 뭐 갖다 붙이기를 수출주들이 수익성이 떨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예. 환내 움직임과 예.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길게 보면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식이 맞는데 우리 전통적인 그 논리. 예. 근데 하루하루를 맞추는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뭐랄까 좀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갖다 붙이 한 사후적인? 거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보면 예 시장이 그 정도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적어도 뭐 한 달, 일주일에서 한 달, 뭐 한 3개월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방향성을 보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 말씀이. 네. 예. 그 8월 한 달 업종별 수익률도 좀 궁금해지는데 8월 달 빅 이벤트가 또 엔비디아 실적이었잖아요. 물론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좀 그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또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한 달간 업종별로 수익률 어땠나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업종은 다 좋았죠.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상위권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V자 반등을 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뭐 사실은 고생했던 기술 업종도 괜찮았고 제일 좋았던 건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 산업재 뭐
필수 소비재, 부동산 뭐 이렇게 다 좋았는데 잘 요거가 최근 이제 지난 일주일을 놓고 보면 큰 흐름에서 결국은 금리 인하 수혜 업종들이 여전히 좀 방향성을 잘 잡고 있다. 확실히 그 보시면 제가 일주일 그러니까 수익률로 제가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왼쪽부터 보시면 금융, 산업재, 소재, 유틸리티, 건강관리. 대표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때,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 상당히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은 그런 업종들이 왼쪽에 지금 포지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확실히 한 달간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은 했지만 지난 일주일간 놓고 보면 역시 빅테크가 들어가 있는 기술, 경기 소비재, 통신 서비스 업종이 부진했다. 상대적으로 열이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뭐 지난주에 저도 금요일 날 여기 그 직선에 나와서도 포인트가 판이 바뀌고 있다. 시장의 판이. 확실히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확실히 마지막 지난 한 주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그 기존의 빅테크에 집중돼 있던 투자가 외부로 적어도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오고 있고 빠져나가는 분야는 금리 인하 수혜 업종으로 가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최근 3개월은 미국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1등이었고요. 네네. 6개월은 유틸리티가 1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1등의 순위가 이제는 빅테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필수 소비재도 굉장히 좋았네요. 맞습니다. 예, 필수 소비재도 근데 이건 사실 별로 좋은 시그널은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미국의 경기가 확실히 좀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이번 9월 FOMC도 중요하지만 그 점도표도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 연착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앞으로 하반기 내내 시장에서 엄청나게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게 경기 진단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뭐 지난 주말에 나왔던 PC 물가 지표도 이제 결국은 좋다. 그리고 무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도 좋다. 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는데 뭐 소비가 그러면 위축돼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월가 쪽에서도 그렇고 왜 좀 이 소위 먹물들은 왜 자꾸 경기 침체론을 얘기하죠? 이게 소비라는 게 예.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줄이기가 가장 어려운 게 소비잖아요. 예. 쓰던 가락이 보통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가락이 있다. 예, 쓰던 걸 하다가 심지어는 빚내서까지 하다가 그 빚이 막히면 이제 그때 이제 손 들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뭐 이렇게 예, 가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소비가 상당히 비탄력적이라서 예. 그래서 상당히 소비가 향후 전망을 보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해왔던 걸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까지 좋다고 앞으로도 좋다라는 보장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비관적인 분들은 그 얘기를 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7월 달도 여전히 숫자가 좋았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원래 그 실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러한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원래는 0.3% 증가할 거라 생각했는데 0.4가 나왔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에 일회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자동차가 그 미국의 그 CDX인가요? 그 온라인 해킹 이슈가 예, 있어갖고 예. 자동차 판매 둔화됐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네. 일시적인 게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실질 소비가 여전히 0.34 정도 잘 나왔었고 우측에 3개월 근원 PC 물가 연율도 보시면은 1.7, 그러니까 연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야 2% 중반까지가 올라왔지만 지금 최근 3개월을 연율로 보면 거의 2% 밑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저것 때문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좋았던 거잖아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좀 마음 편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확실히 좀 조성이 됐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후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고용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에 갖고 여전히 설왕설래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가장 최고는 4번입니다. 4번. 네. 예, 4번이면 3번 있는데 한 번은 빅컷이 있는데 지금 적어도 9월 달은 빅컷은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목금 사실은 또 고용지표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 거의 뭐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널뛰기를 하는데 원래 1년 전에 4번이었는데 그게 다시 4번이었는데 그 사이에 7번에서 1번으로 갔다가 지금 4번까지 왔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FOMC에서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경제 전망 요약 네. 여기 가장 6월 달 말에는 1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벌써 이게 3개월 전인데 뭐 가물가물한 상황인데요. 아. 이번에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전도표가 이번 이제 9월 달에 이때 과연 얼마 정도를 보느냐가 또 시장에 어떤 그런 연준이 바라보는 경기에 대한 시각 같은 것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올해 어느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9월 달 한 번 하고 그리고 이후에 두 차례에서 한 75bp 요 정도 얘기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5씩 3번 예. 하면 75. 저도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시장에서 아까 그 월가에서 일부 이제 걱정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번 9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주 목금이죠. 네. 고용 지표, 10월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것은 열어놓고 가야 된다. 예, 봐야 될 것 같고 더 할 수도 있다. 또 내지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둔화되면 더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고용시장 생각보다 튼튼하면은 사실은 포즈할 수도 있고 상관 네. 그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사실은 보는 거 중에 걱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은 100% 연착륙을 완전히 주가에 상정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반영한 거죠. 예, 거의 네. 뭐 95%, 100%에 가까운 예. 주식시장이 내재하고 있는 연착륙 하려는 거의 95% 수준이고요. 이 검정색 선입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이 이제까지는 거의 같이 움직이다가 채권 시장이 연착륙에 대한 확률은 7, 8월 달을 겪으면서 좀 떨어졌어요. 이제 네. 주식하고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금리 빠지면 채권한테는 좋으니까 저렇게 약간은 동상이몽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인데 어쨌든 채권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의 수치들을 보면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는 빨리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면서 적어도 주식과 채권이 시장의 그 연착륙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다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꼭 체크해 볼 포인트가 있는 그러한 괴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저 월가에서 제일 그 잘 팔리는 전략가가 골드만삭스의 스콧 러버너더라고요. 루브너, 예. 그러니까 델리버티브스. 이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한 몇 주짜리 짧은 파동까지도 다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여름에, 7월부터 잘 맞췄죠. 여름에 지금부터는 팔아라. 그러다가 이제 저가 매수 막 하고 싶은 그 레벨에서 아직 바닥 아니야. 아직은 바닥 멀어서 했는데 또 더 밀리고 이제는 사도 돼 했더니 진짜 튀고 이래 놓으니까 지금 완전히 우샤우샤 하면서 본인도 약간 고무가 됐는지 이제 막 날짜까지 찍더라고요. 이제 9월 10며칠부터는 팔라고 또 그랬죠. 예. 이제 그 러브너가 찍어준 포모 현상까지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 이런 걸로 해서 9월 16일까지는 간다 네, 해서 예, 예. 날짜까지 찍더라고요. 네네. 9월 16일이 보니까 9월 16일이 뭔가 했더니 우리 이제 추석 연휴 시작한 그건데 월요일인데 그럼 9월 16일까지고 그럼 17, 18은 뭔가 싶었더니 FOMC예요. 그러니 이제 9월 FOMC 전까지는 간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거 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뭐 그 잘 맞추는 사람 쪽에 따라 붙는 게 최선이죠. 그러다 이제 틀리기 시작하면 이제 좀 제껴 놓는 게 맞고 한데 지금 대표님은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9월은 전통적으로 안 좋았다. 그리고 뭐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에 좋은 적 없었다. 이게 시장의 속설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9월에 이제 다음 주도 월요일 날 출연을 해 주십니다만 이제 연휴 전에 한 2주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일단 뭐 전략부터 제시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예, 그분이 말씀하신 네. 논리 중에 하나가 계절성도 있었지만 네. 그 자사주 매입 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루브너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와서 그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자사주가 블랙아웃이란 기간이 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그 매입하는데 그걸 중지하는 기간이 있는데 실적 발표 한 2주 전부터는 이제 블랙아웃에 들어간다. 그때는 자사주 매입을 못 한다. 네네. 보통 실적 발표 2주나 한 달 전부터는 스탑을 해서 실적 발표 끝나고
48시간 이후부터 자사주를 다시 재개하는 마치 연준 인사들이 FMC 2주 전부터 어디 가서 블랙아웃, 연설 네. 못 하듯이 예, 똑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알고 네, 회사가 네, 장난칠 네, 수 있다는 네. 것에서 아예 도망가 있으려고. 아하. 그러니까 소위 무슨 어디 가서 오야나무 밑에 가서 뭐 가끔 매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게 9월 16일이 언제냐면 그때부터 소위 그 자사주 블랙아웃에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올해가 대선이 있는 해지 않습니까? 네. 예. 대선이 있는 해는 특히 9, 10월 달이 변동성이 가장 커지는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요 차트를 8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일반적으로 그 모든 그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지금 보시면 저 하늘색 선 요게 이제 중간에 9, 10월 달 보면 이렇게 살짝 그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9, 10월이 보통 10월 바닥까지 이게 보통 지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는 계절성이 첫 번째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밑에 붉은색 선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필드 일렉션 이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심플합니다. 미국의 그 후보는 보통 양당 후보잖아요. 예. 민주당, 공화당. 양자 후보 중에 한 명은 항상 현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선. 그런데 둘 다가 현직이 아닌 경우를 오픈필드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자주 있냐면 8년 연속 시키고 나면 그 소위 집권당에서도 현직이 아닌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예.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가 현직이 아닌 경우가 보통은 변동성이 좀 더 크더라라는 것이 지금 지난 75년간 있었던 하하. 일이다. 예. 근데 예. 이거는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면 둘 다가 현직이 아니면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떨어질 거잖아요. 네. 최근에 지금 고민하는 게 해리스가 얘기하는 거 보면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까? 대체 예. 무슨 얘기하는지 뭐 이런 생각들이 예. 좀 일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야 원래 하던 얘기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 사실은 오픈필드 일렉션이라는 그러한 전통적인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 타이밍하고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9월 중순 이후로의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평균적이긴 하지만 늘 있어 왔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요걸 보시고 긴장을 좀 하면서 그 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AI 관련주라든지 반도체주가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그러니까 그동안 S&P 500 내에서 기술주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좀 확인된 게 하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확실히 사랑이 식고 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식은 게 지난주 확실히 좀 나타났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사랑이 커서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S&P 500 중에 그 정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2%까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1등 업종입니다. 가장 큰 많은 업종. 이게 과거 언제 제일 높았었냐면 닷컴 버플 때 피크가 33%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목이 찬 거죠. 근데 이 32, 33이 얼마나 큰 거냐면 다른 업종이 가장 컸을 때가 최근에 비교해 보면 2007년도에 금융 제일 잘 나갈 때 그때가 22%였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 소유값이 날아갈 때 그때 그 에너지가 6%가 피크였습니다. 결국은 33%, 2%는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그 돈들이 기술에만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될 텐데 예, 그런 예. 측면에서는 지금 과거의 큰 흐름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에 눈에 잘 띄는 것 중에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이 네. 있군요. 기술, 아직 하셔도 돼요. 네, 조금. 기술, 통신, 건강관리 요 세 개를 합친 것이 짙은 파란색이고 하늘색이 금융, 에너지 소재.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적이고 경기 순환적인 그 세 가지 업종을 두 개를 나눴는데 정확히 신기하게도 이렇게 맞잡고 있죠, 서로. 예.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이게 합친 것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S&P 500 중에. 아니 어쩜 저렇게 완전 대칭 대깔꼬만이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와, 예, 저도 신기하네. 이거 보고 이거 예. 꼭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예, 이 차트를 갖고 예. 왔는데 확실히 보시면 지금은 금융, 에너지, 소재 업종이 제일 낮은 25, 24가 와 있고 네. 기술, 통신, 건강관리가 44 거의 피크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어허. 결론적으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한 달 동안 금융 에너지 소재 아까 우리가 봤지만 지금 한 달 수익률이 얘네들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권으로. 예. 확실하게 이게 지금 서로 소위 그 주도권 싸움에서 리즘 체인지라고 하죠. 체제가 좀 변화되고 있는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과거의 최고점 수준까지 지금 비중을 다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내줄 확률이 높아서 내 포트폴리오의 색깔이 어디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느냐를 꼭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차트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저거 직접 만드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하는 거 제가 무슨 BOA 능력이 있다고. 자료 저기 자료 뱅크 출처 써 그러네 있어요. 그러네. 예. 네. 이 나이 돼 보세요. 저것이 잘 안 보여. 예. 저희가 좀 확대해드렸어야 오케이 되는데. 오케이.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87포인트, 코스닥도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6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4,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0.2%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 389,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9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가 지금 호가 흐름 좋아 보이네요. 3.68% 강세가 예상되고요. 현재 호가는 11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KB금융 1.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87,500원, 신한지주 보합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6만 8,300원. 알테오젠 지금 계속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금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0.6%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2만 1,000원이고요. HLB도 1% 이상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900원. 에코프로가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은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7,700원. 삼천당작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6만 2,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5% 강세를 보여줬었죠. 리가켄바이오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 0.5%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7만 4,000원. 클래시스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9,650원. 리노공업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글쎄요, 오늘 어떤 섹터가 시장 상승을 이끌지 좀 주목이 되네요. 그동안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도 네. 딱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굉장히 집중해서 팔았는데 지금 주말에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저렇게 오르고 네. 그걸 했으면은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오늘도 팔면은 깡패죠 뭐. 암만 수급이 깡패라지만 시장에 네. 패도 뭐 이유가 있어서 맞아야지. 열어보면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지금 시장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AI 쪽 계속해서 좀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서학개비 분들, 예. 우리 뭐 동학개비 마찬가지지만 큰 흐름에선 미국의 흐름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다 네, 전이가 네. 되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지금 저희 주도권 싸움에서 장기간 뭐 하나로 놓고 보면 원탑은 AI를 포함한 기술주 그리고 네. 거기를 좀 더 키우면은 빅테크 이들이 사실은 지난 10년, 15년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드디어 좀 리즘 체인이 되는데 이게 기여도 입장에서도 확실히 좀 변화가 있다. 네. 그게 이제 그 다음 차트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게 지난 1년 동안의 변화에서 지난주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가 작년 하반기에는 전체 S&P 500 이익 기여도의 거의 70% 최대 네. 많을 때는 저러 정도로 엔비디아 혼자 다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M7까지 하면 100%가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93개는 이익이 막 줄었었거든요. 네.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저랬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M7, 이 모든 것에 지금 이익의 지금 그 소위 이익 증가의 기여도가 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3분기 정도 되면 한 70%, 4분기 되면 절반,
그다음에 내년으로 가면 30% 언더로 가고 지금 493개의 이익 기여도가 가파르게 증가해서 내년 이맘때 되면은 거의 70% 가까이 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빅테크,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에 집중했던 돈들이 자금이 빠져나와서 493개로 가야 되는 게 어찌 보면 타당한 거고 예. 이런 것들이 아까 봤던 그 소위 이제 그 업종의 그런 비중이 교차되는 이제 지금 44%까지 갔던 기술 통신 그 건강관리 쪽이 좀 내려오고 밑에 있었던 금융 소재 에너지 이쪽이 지금 올라가는 요 모습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이익에 대한 기여도, 이익 성장의 기여도 자체가 또 주도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그새 지금 미국 하면 빅테크 또 한 종목 하면 엔비디아에 좀 모두 지금 몰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자금이 서서히 빠져나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미국의 서학개미들 투자하고 계시면 이제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하시기보다는 동일 가중으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분산시켜져 있는 그러한 ETF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의 흐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지금 저 그림에서 저 그림을 갖다가 저기 우리가 먹는 저 피자라고 생각하시죠? 파이의 크기가 자 소위 말해서 저기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토핑이 굉장히 비중이 많았다가 이제 S&P 나머지 493개 종목이 약간 겨자 색깔이네. 겨자를 더 쳤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맛이 달라지겠죠. 네. 근데 저것이 소위 말하는 파이의 크기는 피자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저렇게 되는 거하고 피자도 커지면서 저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지금 당장으로 그래서 주식시장이 연착륙을 네. 기대하면서 네. 지금 아까 봤지만 금융, 산업재, 소재 예. 이쪽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 기술주는 버텨주고 네. 거기 위에다가 저것이 얹어지면은 베스트 그림이긴 한데 베스트 그림이다. 근데 내 포트폴리오에 그러면 그만큼 자금이 더 늘어줘야만 그걸 똑같은 비중으로 쫓아갈 수 있을 때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내 자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좀 바꿔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한계인 거죠. 예. 시장이 올라가는 걸 똑같은 규모로 다 못 쫓아가니까. 네. 계속해서 현금을 계속 늘 수 있으니까 마치 수익할 수가 카지노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내가 지면 그다음 4배, 8배 이렇게 배수로 계속 가면은 이길 수 그럼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한 번만 하면은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있느냐죠. 그래요. 이게 계산을 하면 그렇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색깔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딱 와닿는 비유를 해주셨네요. 네. 예. 원래 그래요. 카지노에서 이기려면 계속해서 승수로 돈을 예, 베팅을 그냥 하면 계속 배로 가면 하면은 그래요. 저 100만 원 터졌어요. 그다음 200만 원 태워요. 예. 또 터졌어 이제 300이야. 아, 그럼 그게 400. 아니에요. 제곱. 그 제곱으로 곱하기 계속 제곱으로. 네, 제곱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가면 한 번 결국은 예, 맞으면 예. 이겨서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있느냐 이거죠. 그 돈이 있느냐의 문제고 예. 이제 그 터지는 게 언제냐의 문제인데 터지기 전에 잘못하면 그 우리 그 드라마 그 카지노에서의 그 호구가 되는 거죠. 호구 왔는가 소리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야 되는데 못 일어서죠. 아니 그래서 그러면 AI 반도체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좀 사실 이제까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아니 그거는 미국 얘기죠. 늦게 진입하신 미국 분들은 얘기죠. 그거는 이제 네. 시장은 또 그걸 봐주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잘못 또 교체 매매를 하면은 타이밍 잘못 잡으면 또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싹 다 교체하는 거는 제일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차를 가지고 지금 9, 10월 달에 네.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 서서히 종목들을 그러니까 시장을 봐가면서 이렇게 종목을 계속 꾸준히 교체해 나가는 비중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 양시장 일단 9월달 첫 거래일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8월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양시장도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시장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뉴욕 증시 8월 마지막 거래일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지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장에서 뭐 주요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어느 정도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도 섹터별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9월 2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기술주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다시 한번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국내 증시도 최근에 그래도 계속해서 좀 하단은 지지가 되고 있고 다만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상단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9월 달에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지 많은 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35% 올라갑니다. 2683포인트, 코스닥도 소폭 올라갑니다. 77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1% 강보합권이네요. 74,400원. SK하이닉스는 0.6% 떨어집니다. 172,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7% 강세입니다. 39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올라갑니다. 989,000원이고요. 현대차는 떨어집니다. 25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0.6%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106,900원. 그리고 KB금융이 강보합권으로 86,000원, 신한지주 0.7% 올라갑니다. 5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1% 올라갑니다. 17만 원이고요. 알테오제는 보합이네요. HLB가 0.78% 상승, 0.3% 상승, 9만 100원이고요. 알테오젠 약보합이고요. 에코프로가 0.7% 올라갑니다. 86,200원, 엔캠은 소폭 하락합니다. 19만 1,1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5% 올라갑니다. 16만 400원, 이거래 연속 상승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떨어집니다. 96,200원, 휴젤 1% 올라갑니다. 27만 5,500원,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리노공업은 0.9% 하락하면서 19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니까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빠르게 좀 상승폭을 축소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딥페이크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를 보여줍니다. 보안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83이 지금 13% 급등합니다. 31,400원. 그리고 라운시큐어도 1.6% 올라갑니다. 2,430원. 이스트소프트가 1% 올라갑니다. 15,710원. 크라우드웍스는 지금 약보합권이고 센즈랩이 6% 강세 보여주고요. 한빛소프트가 3.8% 올라갑니다. 그리고 파수 2.7% 상승하면서 6,6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모니터랩이 2.7% 강세고요. 플랜티넷도 1.38% 올라갑니다.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들 또 보안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요. 셀 업체들 흐름이 좋은데 LG에너지솔루션이 3.48% 올라가면서 40만 원 선 지금 회복이 됐어요. 40만 500원. 그리고 삼성 SDI도 2.68% 상승하면서 36만 3,500원. LG화학도 2.9%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셀 업체들 흐름이 좋고요.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는 이제 오늘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한국화장품 제조가 11%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줍니다. 76,100원이고요. 코리아나도 10% 급등합니다. 2,825원. 그리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1% 이상 올라가고요. 클리오도 4% 강세 31,750원. 삐아도 3.2% 올라가고요. VT도 4% 올라가면서 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투, CNC 인터내셔널 다 4%, 5% 강세고 뷰티스킨, 마녀공장, 토니모리 다 올라갑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오랜만에 또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만 치료제도 움직임 좋네요. 대봉에르스가 4% 강세 보여줍니다. 지금 16,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동아이스티도 1.7% 상승 중이고 유한양행도 1% 올라갑니다. 142,600원. 블루엠텍 2% 이상 올라가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일동제약, 한미약품은 좀 내림세고 펩트론도 약보합권이고 그러니까 같은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종목별로 모멘텀, 희비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넷 은행 관련주로 올라갑니다. 지금 K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K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브리지텍이 17% 급등합니다. 7,790원. 인지소프트도 11% 급등합니다. 21,700원이고요. 라운시큐어, 포스코DX, KG이니시스, KT까지도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K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의 관련주도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67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9억 원, 46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1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0억 원, 31억 원 매도 우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3시 30분 마감 대비로는 1원 50전 상승한 1,337원 50전에 개장이 됐고요. 지금 조금 더 올라가네요. 1,338원 선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환율은 네. 묘한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 달러엔이나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선이라고 하는 21선을 갖다가 달러엔이 상향 돌파하고 유로 달러 하향 돌파하니까 이게 지금 유로 약세 유로 약세 N 약세 즉 달러가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어지간하네요. 지금 정민앵커 이렇게 점검해 주셨듯이 막 네. 어지간한데 다 가는데 이 대형주들만 패네요. 또 외국인들이 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쪽으로 네. 참. 오히려 셀업체들을 사고 LG와 그런데 2차 전지는 그림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 지난 금요일도 언급을 했다가 삼성 SDI, LG 엔솔 같은 게 차트가 이뻐 보입니다 했다가 금요일 날은 주춤했는데 소장님이 이틀 빨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틀 빠르네요 확실히. 근데 LG 엔솔은 맞네요, 확실히. LG 엔솔은 200일선 열고 지금 그림이 제대로 지금 탄력 받았어요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일 싼 거죠 뭐. 미국 같은 메리트가 경우에 인텔 차트 보고 있으면 사고 싶어집니다. 너무 싸서. 예, 너무 싸서 그리고 자꾸 이렇게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예. 뭘 판에 어쩌니 그걸 떠나서 뭐 그래 하니까 문제는 싼 거 붙들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럴까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대표님 제 얘기가 너무 나이브합니까? 아닙니다. 회사가 좋고 주가가 회사가 많이 좋고. 빠졌으면 그게 이제 오렌 버핏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예,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예. 네. 지금 워렌 버핏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꾸 이제 월가 시황에서 적어도 이렇게 버커셔 해서웨이의 지분 변화, 워렌 버핏 옹에 대해서는 꼰대론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문 말하기가 겁나는 게 시대가 바뀌는데 이제 뭐 옛날 얘기나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버핏옹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못 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전설인데 네. 지금 또 BOA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코카콜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애플 지금 많이 판 건 알고 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지분을 갖다 한 2,700만 주가 팔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현금 비율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조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버핏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근데 현금을 늘리기 시작한 게 거의 뭐 제 기억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죠? 1년 반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소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고 네. 있는 종목들을 줄이고 있다는 게 이제 예, 사람들이 예.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걸 새로운 종목을 사기보다는 지금 현금을 계속 쌓아간다는 게 걱정인데 지금 그 버핏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코멘트는 따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그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주주서한에 쓸 때나 이제 이게 나올 텐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흐름을 놓고 봐서는 일단 버핏이 생각하기에는 미국 시장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그 소위 세금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거기도 예, 미리 팔아야지 이제 소위 중과세 되는 걸 좀 피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테크니컬한 이슈도 있긴 하다는데 어쨌든 그걸 다 합쳐놓고 보더라도 버핏이 계속 현금 더미를 높여가는 가장 큰 이유가 확정적으로 살 수 있는 단기 국채만한 게 없다. 단기 국채가 5% 이상을 줬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걸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그 현금이라는 게 그냥 현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 국채 들고 갔던 거기 때문에 뭐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짭짤하게 사실은 장사를 했다 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근데 은행주를 파는 거는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버핏도
어느 정도는 좀 위험 관리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제가 갖고 온 이 차트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걱정되는데 이게 미국의 고용 중에 사실 그 고용이 이번 주에 사실은 그래서 목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목금. 예, 왜냐하면 정확히 한 달 전에 네. 그 큰 변동의 시작이 7월 달 고용 현황을 8월 초에 첫째 주에 네. 목금 발표하면서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때 뭐 사베 룰이 이제 작동했다. 네, 뭐 그 안에 그러면서 들어갔다. 그때 금요일과 월요일 날 막 네.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정확히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이번 주 또 다시 목금이 발표되는데 미국의 고용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조금은 이게 염려할 구석이 분명히 있다. 왜 연준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 Time has come 한 네, 이유가 이제 네.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보통 그 미국의 민간 고용 기여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좀 작게 보여서 이제 안 보이네. 뭐냐면 그 정부가 예산을 써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게 보면 교육 분야, 그 다음에 건강 관리 분야, 여기 이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 공립교육 뭐 이렇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제외하고 순수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 기여도 전체 일자리 창출분 중에 그 기여도가 40% 밑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7월 달에 38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통상 이 정도가 과거에 됐으면 스트레스 홀더라고 하죠. 이걸 뚫고 내려오면 임계점을 뚫고 내려오면 통상적으로는 침체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미국의 고용 시장에 뭔가 그 크랙이 생기고 있다. 이게 그런 것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이번 주 목금에 있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게 특히 금요일 날 데이터가 7월 달, 그러니까 우리가 8월 초에 봤었던 7월 달 데이터의 그러한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또 안 나와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생겼다. 이게 저는 그거보다는 네. 경기가 안정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이번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비농업 급여 상당히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실업률도 너무 높아져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고용 창출 개수도 갑자기 줄어들고 하는 거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이제는. 당연히 이제 그거 이제는 갖고, 시장이 그거 그대로 갖고 받을 겁니다. 금리 인하해 줄 거야 하는 논리는 이제 지나간 거고. 만일 그렇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는 지금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네. 네, 여기 네. 금리가 인하되는 와중에 그 고용 시장이 안정이 돼야 이제 경기가 좋고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엔 실업률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반응할 거기 때문에 이번엔 좀 잘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어떨까요? 내일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거. 예. 잘 나와야 되죠. 예, 그럼요.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근데 그 신규 주문과 재고 비율이 좀 돌고 있어서 네. 시차를 두고는 제조업 지표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행이긴 한데 오히려 이제 목요일 날 발표했을 서비스 네. ISM 서비스 지수가 좀 잘 나와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전에 나온 개인 소비 지출 PC 이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PC요. 예.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나쁘지 않았고 네. 물가도 잘 잡혀서 적어도 연준의 정책의 폭은 좀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다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고용을 자꾸 보는 이유가 결국은 그 미국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돈을 잘 벌어야 그걸 가지고 저녁때에 가서 주말에 가서 돈 써갖고 네네. 그것이 기업의 이익으로 전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의 평균 주간 초과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간으로 많이들 네네. 일들 하시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 주급을. 그 돈 갖고 바로 쓰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보시면 S&P 500 선행 EPS가 짙은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주황색 선의 평균 주간 초과 근무 시간 제조업 네. 분야에 여기 보시면 1980년도의 장기 차트거든요. 보시면 모양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은 근데 대체로 평균 주간 초과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네. 결국은 시차를 두고 또는 거의 동행하게 S&P 500 선행 EPS가 늘어납니다. 줄면 같이 줄고요. 근데 방향성이 거의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 게 선행 EPS는 위로 올라갔는데 네. 초과 근무 시간이 줄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따라노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이걸 빨리 되돌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하하. 발표될
이번 주에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 지수 다 중요한 이유가 저걸 끌어올릴 수 있는 일종의 그러한 소프트 데이터가 그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럼 저장표의 끝부분에서 저 다이버전스 괴리를 보고 있으면은 실업률하고 난판만 체크할 게 아니라 평균 노동 시간하고 저 시간당 임금도 잘 봐야겠네요. 근데 실업률이 늘고 네.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좀 준다는 얘기는 저게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내려올 수밖에 사람이 좀 여유가 그러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초과 근무 안 시켜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 실업률도 고용 지표의 악화는 무조건 초과 근무 시간도 낮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게 결국은 시차를 두고 기업들의 이익에 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그건 때문에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그거는 있는 거다. 충분히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채권 비중 늘리는 건 괜찮은 거예요? 채권은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모든 구간에서 제일 좋은 자산 하나 꼽자면 미국 국채입니다. 네, 국채. 예, 그래서 미국 국채, 그러니까 국채는 금리 하락기에 무조건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말씀드렸는데 다만 지금 미국의 적정 금리 수준이 얼마냐에 대한 논리는 있어요. 지금 네네. 대략 지금 3.8까지 와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대략 3.7을 고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아지면 네. 3.7이 적정이 아니라 더 내려올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버퍼가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을 들고 가는 것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의 빅 이벤트를 모두 소화한 다음에 지금 이벤트가 좀 다소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26% 하락 중입니다. 2667선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0.07% 약보합입니다. 767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기관이 1,086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더불어서 외국인 18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홀로 1,281억 원 사자세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기관이 87억 원 매도 우위고 외국인이 52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개인만이 647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기 제품과 화장품, 화학 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약세고요. 건강관리 기술과 전기 장비 업종도 하락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딥페이크 관련주가 쭉 올라갑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왔고요. 관련주 오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물이 밀리는 후속주들이 나오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딥페이크 관련주 내에서는 M832 11.89% 급등 중입니다. 오늘장에서 31,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센즈랩도 8.39% 올라갑니다. 1,470원. 라운시큐어가 3% 가까운 시세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455원이고요. 이스트소프트가 3.8% 올라갑니다. 거래가 16,110원. 디지캡 역시도 2.64% 강세로 3,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오늘 시세를 냅니다. 8월에 화장품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올해 K뷰티가 100만 달러의 수출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진 영향인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코리아나가 15.2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94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와 잉크레더블 버즈가 7%대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7.14% 올라가면서 거래가 73,500원이고요. 잉크레더블 버즈는 7.46% 강세로 4,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리콘투 역시도 7.12%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4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5.75% 오름세로 82,800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AI 챗봇 관련주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브리지텍이 9.62%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7,280원. 셀버스 AI가 3.34% 올라가면서 14,8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인 디지털은 하락 전환이 된 상태고요. 파트론이 0.6% 강세, 미디어젠이 1.08% 오름세로 11,2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관련주도 좋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가 모두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매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이들 기업보다는 AI와 연관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브리지텍 역시도 인터넷 은행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9.6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지소프트가 2.66% 상승하면서 20,050원, 라온시큐어가 3.14% 플러스권으로 2,465원, 포스코 DX가 3%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27,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KG 이니시스도 1% 가까운 오름세 기록 중인데요. 거래가는 9,880원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슈가 있는 테마들만 오르는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현우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이제 다음 주에 애플의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앞두고 관련주 주가 양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번 달 이제 10일 아이폰 16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아이폰 부품사들에 대한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아이폰 16은 애플의 AI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되기 때문에 AI 아이폰에 대한 교체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6억 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애플 역시도 아이폰 16 초기 출하량을 이제 전년비 10% 상승한 약 9천만 대로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애플 공급망에 있는 부품사들 역시도 하반기 실적 성장세가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국내 아이폰 수혜주들 다양한데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먼저 이제 지난주 특징주로 부각됐던 BH부터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BH의 2분기 실적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매출액은 전년비 53.5% 늘어난 4,685억 원, 영업이익은 222.8% 증가한 313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애플 제품의 OLED 패널에 들어가는 FPCB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이런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16%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이폰 부품사들 또한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4% 증가, 영업이익은 5% 감소하는 등 다소 부진했지만 이런 비수기 시즌과 신규 소재 개발 및 확대 영향에 따른 이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이폰 16향 그 OLED 소재 매출 성장 및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체 매출의 약 80%가 애플량 매출이기 때문에 하반기 IT 성수기 진입과 더불어서 이런 아이폰 16 향후 2년간 온디바이스 AI 폰에 대한 이런 교체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 시장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 잭슨홀에서의 이런 파월 의장 발언과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이 지속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실적 결과 이후에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주 후반에는 이제 이벤트들을 소화를 하게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낙폭 과대를 보였던 업종물 종목들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크게 완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 급락을 야기했었던 8월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보고서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이런 관망 심리와 함께 일어날 수 있겠고 지난주 이제 2분기 실질 GDP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7월 PCE 물가 지수 역시도 양호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주 주요 지표 또한 예상에 크게 벗어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실적 대비 낙폭 과대를 보였던 업종이나 종목들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상반기에만 20조 원 넘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그에 따라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끌족은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았다가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경매 엔딩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 이 표현 쓸 때마다 좀 민망한데 이거 좀 안 쓸 수가 없나? 이 연끌족이라는 표현. 연끌족. 네. 좀 뭐 그런데 일단 서로 뭐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값이 막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은 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이제 연끌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받고 아파트 샀는데 이제 결국 이제 대출금 뭐 못 갚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결국 임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이게 지금 최근 이 케이스가 많아진 겁니까? 네, 실제로 상당히 많아졌고요.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자기 어떤 소득, 자기 예, 자본 대비 예.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네. 또 그 중에서도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의 어떤 부동산이 최근에 임의 경매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아하. 특히 이제 올 7월 달까지만 보면 작년 7월 달에 비해서 약 한 60% 증가한 수치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일단 우리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9월에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값이 최고점을 찍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2015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했었다. 사실 이제 그럴 때는 경매가 많이 나오지 않고요. 왜냐하면 네. 일반 매매가 잘 되기 때문에 또 그럴 때 또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경매 물건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제 몇 군데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 특히 이제 경기도의 105신도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흔히 84제곱미터 2020년도 한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2021년도에 더블이 됩니다. 1년 만에. 그러나 지금은 한 6억까지 떨어졌고요.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한 3억 5천만 원. 그런데 이제 이게 2021년도에 한 6억 5천 찍었다가 지금은 한 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당시 시장이 좋았을 때 특히 세종시 또 서울의 어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또는 이제 금천구, 구로구 이런 데 이제 집중 매수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또 이를테면 역전세 그래서 특히 이제 대출 비중이 높았던 경매 물건들이 대거 이제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시세를 회복한 곳은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경매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아파트 매물이. 네. 반면에 의외로 시세를 회복하지 못했던 노도강, 특히 이제 노원, 도봉, 네. 강북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상당히 많다. 네, 그것을 보면서 시세가 회복된 지역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네.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워낙 이제 서울의 뭐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제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갈까 봐 이제 흔히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이제 아파트를 산 사람 영끌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되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미 매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매물을 낙찰 받아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게 물건의 하자가 있어서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예. 단지 그냥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나오는 예, 것이기 때문에 예. 통상은 거의 문제가 없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 내가 한번 예. 입찰에 참여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네. 두 가지 체크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 이제 실제로 대부분의 어떤 물건에는 권리 분석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이 거의 없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오히려 이제 물건 분석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이 일단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물건 분석에 조금 관점을 좀 주안점을 좀 두면 좋은데 특히 이제 물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이제 지역 분석에서 교통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뭐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경매 나오는 물건들의 감정가를 시세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이제 경매 나온 시흥시 백옷동에 이를테면 시흥 백옷 SK뷰 전용 8사제곱미터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가 감정가가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된 이를테면 이번 반값이 굉장히 저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일단 이 사건이 2021 타경 사건이거든요. 네. 그럼 경매가 2021년도에 접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시세가 가장 높았을 때 그럼 감정평가도 그때 된 거거든요. 그러면 9억 5천만 원은 현 시세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지금 이제 시세는 한 5억 5천, 5억 6천만 원 정도. 따라서 감정가를 시세로 오인하고 이번 반값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경매 입찰하려고 한다면 시세 파악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꼼꼼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세가가 상승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전세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지역이 좀 앞으로 좀 유망할까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오히려 매물의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매물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매물이 거의 없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매물이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를테면 세종시나 대구 이럴 때는 매물이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곳들은 좀 보수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 뭐 세종이 벌써 몇 번 언급됐습니다. 아까 뭐 세종 노도강 뭐 이렇게 그 세종에서 왜 그 난리가 났던 거죠? 일단은 이제 예. 세종에 예. 이를테면 이제 수도가 또 이전한다. 예. 또 신축의 어떤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아마 이게 정부가 또 세종에 가기 때문에 세종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했었습니다만 예. 오히려 지금은 어찌 보면 수요 대비 예. 공급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 점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세종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제 시흥 백오 신도시를 언급했잖아요. 예, 예.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뜨느냐 안 뜨느냐 여부는 예. 일단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근데 시흥 백오 신도시는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없죠. 예, 4호선 오이도역에서 걸어서 30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 사실 세종도 지금 보면은 교통이 예.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KTX역이라든지 지하철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좀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쪽에 저 백옷 그쪽에 서울대 캠퍼스 뭐 일부 이전한다는 거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네. 학생들 어떻게 다니라고요? 그 교통으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변에 예.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시흥에 직접 가보면 약간 좀 배드타운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가격이 좀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일부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옛날에 10억 찍었던 건데 지금 5억, 6억은 싼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강남 상구가 아파트 가격이 어찌 보면 약간 좀 많이 급등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강남 상구는 너무 비싸니까 이제 좀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가격도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노도광을 비롯해서 오히려 시흥 또 다시 세종까지 부를 가능성은 또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똑같네요. 10억 찍었는데 지금 5억이다. 100만 원 하던 거 지금 50만 원 미칩니다. 주식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싸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쪽이라 저쪽이라 연끌족은 마찬가지네. 약간 좀 바람처럼 움직이고 있다. 바람처럼 약간, 네, 좀 움직이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교수님 매물 사례 몇 개 좀 더 알려주시죠. 어쨌거나 실수요자 그걸 입장에서는, 내놓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이거 좋은 기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임장을 다녀온 네. 몇 군데 아파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매수할 때 또는 예. 낙찰을 받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뭐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려면 가장 중요한 4가지가 좀 좋아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역세권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신축이어야 된다. 그리고 대단지의 브랜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물건이 제가 지난번 다녀온 안산 임장 물건인데 이 물건이 이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메이저 타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예, 실제로 저희도 이제 안산의 초지라면 잘 모르거든요. 안산하면 뭐 고잔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많이 생각나는데 초지동은 약간 좀 낯설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 전용 84.5제곱미터인데 이 아파트가 이제 감정가 8억 원입니다. 근데 한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가 5억 6천만 원. 지난 6월에 같은 면적이 거래가 8억 8천만 원에 됐었고요.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인데 지금 앞서 이제 지도에서 봤다시피 이 아파트가 서해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4호선, 그다음에 수인 분당선, 초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인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신안산선이 또 한 3, 4년 있다가 네. 또 개통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아파트는 초역세권에 이 아파트가 1548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하는 브랜드 또 2020년산 신축이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돋보이는 그런 아파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특별히 문제 없다면 입찰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다녀온 광교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수원시 영통구 이이동에 있는 서밋 플레이스 광교라는 아파트인데요. 전용 116.35제곱미터입니다. 이 아파트가 감정가가 약 15억 6천만 원인데 지난 7월에 같은 면적 거래가 오히려 이제 16억 3천만 원에 있었고요. 이번 한번 유찰된 최저가가 약 10억 원인 거니까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역시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역시 이제 이 아파트도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에서 1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주변의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고 대형 마트도 있어서 좋고요. 508세대 호반의 서밋플레이스고 2015년산이기 때문에 신축.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임장 다녀온 다음에 권리상의 문제 없고 물건상의 하자가 없다면 좀 네. 적극적으로 입찰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지금 저 물건 감정평가액이 15억 얼마라 하셨는데요. 네, 15억 6천만 원. 언제 감정한 건데요? 이게 이제 사건 번호가 2023년도니까 예. 2023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9월 달. 작년 9월에? 네. 또 세다. 참. 예. 아까 안산도 좀 그러니까 좀 세네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도 자본 여력이 된다면 저는 이 수원 광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어쨌거나 뭐 비싼 게 더 좋긴 좋은데 이제 가성비 차원에서 네. 아까 초지역도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다. 근데 앞으로도 상승 여력도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둘 다 좋은데 이제 앵커님처럼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 좀 그게 관계로 아니라 가는데 제가 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자본 여력이 네, 된다면 맞습니다. 네 이라는 맞습니다. 네. 조건을 붙인 근데 거죠. 초지역의 아파트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광교도 상당히 좋고요. 예. 예, 초지역도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다. 특히 지하철역이 4개이기 때문에 4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초지역은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주부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네. 약간 아쉬워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교육 여건이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약간 아쉽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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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파트만 지금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가도 경매 매물로 요즘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실제로 통계 보니까
경매로 나온 그 상가 매물이 11년 반 만에 지금 최에 달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경매 나오는 상가 매물이 최근에 예. 급증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통계에 2023년도 상가가 좀 폐업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전체 폐업자 수가 약 98만 6천 명. 그 중에서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자 수가 약 48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특히 이제 2023년도 소매업 폐업자 수가 한 27만 7천 명으로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2024년도의 7월까지 전국 상가 경매 진행 건수가 무려 2,294건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장사가 좀 잘 되는 상권도 있고 장사가 잘 안 되는 상권도 실제 가보면 네네. 있는데 특히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상권에 장사하는 분들의 폐업률이 상당히 높고 그와 같은 곳에서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고양시를 좀 다녀왔는데 네. 고양시에 가면은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강남은 가로수길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아니요, 지금 공실률이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많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고양시의 가로수길이 오히려? 정말 공실률이 엄청나다.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또 직격탄을 맞았던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다녀왔던 곳 중에서는 청라의 커넬A 근처가 네.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마곡역 근처의 상가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상권이 죽어버리면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네. 일단 상권이 죽어버리면 일단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를 안 내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감당했던 임대인들이 대출을 못 갚고 그리고 경매로 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는 죽은 상권에 가서 내가 상권을 살리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약간 나라를 바꾸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건데요. 차라리 상권은 좋은데 입지가 좀 안 좋았는데 네. 내가 마케팅이 세니까 상가를 살리겠다. 이것은 그렇죠. 동의할 수 있는데 내가 뭐 경리단길을 살리겠다, 커넬의 상권을 내가 다 살리겠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상가 얘기 나오면 이제 진짜 참 우울해지는데 그렇죠. 교수님 이걸 갖다가 무슨 여기서 나온 뭐 경매로 나온 물건 싸게 사서 뭐 투자의 기회를 삼고 이것도 좋은데 그걸 떠나서 교수님도 이쪽 분야의 그것인데 아니 상가고 뭐고 간에 지방의 아파트 상가 무슨 지식산업센터 뭐니 이렇게 막 했는데 아닌 말로 건설사들이야 그렇게 해서 분양했으면 돈 벌고 끝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랬습니까? 인구 줄어들고 있고 뭐 경기 안 좋아지고 있고 상가라는 게 오프라인 상가가 될 수 없는 점점 환경이잖아요. 온라인 그 뻔한데도 왜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죠. 진짜 주변에 보면 피눈물 납니다 이거. 관리비에 무슨 뭐 이자에 임대는 안 나가고 그것도 전부 보면은 이제 진짜 노후에 열심히 살았다가 이제 받은 그걸로 목돈으로 한번 해서 그거 이런 분들인데 이 좀 저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예. 상가 공실 난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일단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싸고요. 비쌌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가 차라리 오히려 후분양을 하면 차후에 임대 수요, 임대료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적절한 분양가를 예. 산정할 수 있고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분양가 자체가 또 상가가 이를테면 시행사나 분양자들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또 이런 상가 분양에서 돈을 좀 벌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좀 노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그래서 저도 외부에서 강의를 하면 네. 절대 상가는 분양받는 게 아니다. 제 주위에 상가를 분양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더라. 너무 힘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 앞서 얘기한 그 청라의 커넬A에 네. 제 지인분이 4개를 이를테면 10억씩 가령 4개를 40억에 분양받았습니다. 상가를. 근데 예. 지금은 15억에도 팔리지 않아요. 4개 합해서. 네, 그리고 전부 다 공실이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관리비 내는데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부도가 나기 직전이다.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아쉽습니다. 손실률이 한 70% 가까운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매로라도 내놓고 이제 처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원래 이제 네. 그 경매 매물 한번 좀 소개를 예, 해드리려고 예, 했던 상가 예.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이제 청라 커넬A의 1층 상가거든요. 네네. 청라 커넬A의 이 1층 상가가 청라동의 센트럴시티 1층에 위치한 상가인데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이 한 12.64평입니다. 예. 감정가가 10억 2천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거의 분양가가 이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4번 유찰돼서 이번 최저가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와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유찰되지 않을까 이 정도를 좀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은행이 한 7억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해줬다가 예. 대출금을 못 받아서 네. 임의경매 신청이 나온 건데 다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 물건이 2028년도에서 2029년도 앞으로 한 4, 5년 있는 거잖아요. 네네. 7호선 연장선의 어떤 지하철역이 이제 개통이 되면 예. 그나마 미래 가치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부터가 상당히 좀 버티기 어려웠다. 물론 지금 2억 4천만 원에 낙찰받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실제 분양받은 10억 이상의 분양받았던 그러게요. 분들은 정말 좀 처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 네. 어쨌건 가격 메리트는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억 4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낙찰 받는 분이 어떤 컨셉을 잡을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상권은 괜찮은 거예요? 상권이 지금 이제 새롭게 생기는 상권이라서 아직 상권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이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좀 버텨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버틸 수 있는 분은 낙찰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예. 아니 이게 실제로 임장을 가서 좀 이렇게 뭐 봐야지 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임장 가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먼저 임장을 할 예, 때는 예. 체크리스트를 꼭 가져가 보자. 체크리스트, 예. 네, 체크리스트를 가져가 봐야 실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은 항상 현장을 가봐야 되는 게 중요한데 예. 막상 우리가 가보면 지하 같은데 1층 같은 데가 있고요. 네. 1층 같은데 지하 같은 데가 있습니다. 아하. 약간 내려가야 네, 돼요. 맞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네. 현장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만약에 강남의 가로수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여전히 강남의 가로수길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가보지 아니에요. 않으면 상당히 힘들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게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입니다. 임대 임대 수요와 네, 임대료 네. 수준. 네. 네, 그래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좋으려면 역세권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것이 좋을 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동인구하고 동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온 어떤 곳은 이 입지는 좋아 보이는데 동선이 다른 곳으로 뚫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이 생겨가지고 예. 이런 부분도 하나 있었고 제가 지난번 다녀온 인천의 완정역이 있거든요. 검단 신도시인데 그곳에 두 군데의 상가가 너무 아쉬운데 원래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횡단보도가 있던 편의점이 있었었는데 거기가 장사가 아주 잘 됐었다. 근데 횡단보도를 바꿔버렸어요. 이동을 시켰습니다. 하하. 그래서 그쪽 편의점은 망하고 예. 오히려 새롭게 이동한 횡단보도의 예. 편의점은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어떤 곳들은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네.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더웠을 때 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고 용산의 어떤 상가를 가면 안에 기둥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인테리어가 좀 힘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김포의 어떤 곳은 네. 상가 바로 앞에 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상가를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곧바로 한 1m 앞에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거는 해보기도 임장으로 합니다. 밖에는 확인이 안 되겠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실제로 분양받으신 분이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실제 분양을 받았다고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상가 바로 앞에 1m에 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근데 당시 분양할 때는 그게 점으로 표시가 돼 있었답니다. 네,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상승폭이 많이 축소됐는데 외국인 선물에서 지금 많이 팔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걸까요? 어우,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좀 여쭤보세요. 전화할 데가 없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